안녕하십니까. 저 미국에서 나온 심상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미국에 살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주로 지난 3월달서부터 지금 네 번째쯤 나와서 태국 운동의 물결과 한신의 그다음에 조태오변의 사람들과의 모든 모임에서 그다음에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행동들, 그다음에 우리 경찰관들이 저지른 무법 천지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국의 속국이요, 우리는 중국 좌파의 세력이 완전히 여기 침투되어 있는 나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한 가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작년에 태국 물결에 제가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 여기까지 나와서 지금 우리가 보는 눈이 헌법재판관들, 그 다음에 변호사님들 모든 것이 나날 화성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4월 16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석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만이 우리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살고 자유를 탈 수 있다는 확신을 저는 생각하고 있기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실 때 정말 어떻게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길을 잘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냥 코멘트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제 나오실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설도 분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4월 16일 이제 구속 만기가 되더라도 확정 판결 2년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오시긴 어렵습니다. 제일 빨리 나오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고법에 또 가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확정이 되고 다 확정이 된 이후에 사면이 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일 텐데, 또 한간에서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 사면을 또 이용하려 한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면을 통해서 빨리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실 명예를 세워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언제 나오시든지 그거와 무관하게 정권은 교체하고 특검을 통해서 이번 탄핵 사태 진실을 밝히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첨언드리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사실 굉장히 무게가 무거운 것은 최종심이고 재심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형사재판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잘못된 유죄 확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심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이 바뀔 수는 있겠죠. 제도적으로. 제가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부분은 법 자체에 재심 규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불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법적인 조치까지 들어가야 나중에 잘못된 탄핵 심판을 완전히 법적으로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근데 그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이런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초월해서 이렇게 분한 마음의 결론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떤
제도의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맹주성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최명선 변호사님의 탄핵 인사이드 아웃, 정서도 명백하게 많은 걸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오늘 강연하고 최 변호사님의 책을 보면은 한마디로 현실에서 일어난 한국의 현실은 처음부터 상식에서 벗어났다. 한마디로 비유주지라면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럼 상식이란 것은, 법이라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것이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현재 재판부, 법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현 정권에서 잘못하는 정치적 그런 것은 우리 민간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항의도 하고 한다고 치되,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눈에 안 띄거든요. 지금 헌법 제66조 이것만 봐도 진짜 전 정권이 헌법 제66조를 어겼는지 현 정권이 헌법 제66조를 어기고 있는지 이거 너무 명백해요. 현 정권이 헌법 제66조를 어기고 있어요. 전 정권에다가 헌법 제84조를 들이댔는데 그건 외우 내환. 뭐가 언제 외우 내환이라 증거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탄핵은 형사소송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죄 추정 원칙. 이거 전혀 안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 법원에서 저지르는 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처음부터 끝까지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는 헌법재판관 8명을 대상으로 우정창 기자가 하는 479명의 소송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러면 법조인들이 현재 법관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검찰을 대상으로 왜 소송을 못 걸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소송을 못 걸고 있는 이유는 사실 소송을 걸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 단적으로 말하면 사실 재판관들에 대해서 아니면 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형사 고소를 하면 그 절차가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고소를 하면 검찰에서 그거를 그냥 묵혀버리든지 그냥 기각을 해버리죠. 그리고 사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차피 판사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도 체제 하에서는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처음 한 게 국정원, 기무사 같은 이런 정보부처들 인적 개편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검찰, 그다음에 법원, 언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으면서 사실 여론 형성, 그 다음에 어떤 제도권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관들,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이미 다 장악을 했습니다. 장악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성명을 내도 언론 노조에서 차단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고소를 해도 검찰에서 늘고, 사실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 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쪽에서는 합법을 가장해서 이 체제 자체를 완전히 틀어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힘이 사실 외부에서는 민간 영역에서는 시민단체 태극기가 되겠지만 내부에서는 사실 의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싸우고 있는, 물론 믿었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이용을 하셔서 정권을 교체하면 그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이런 탄핵 사태 관련된 모든 것들 다 검찰 동원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특검법 발의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면 얼마든지 새로 법을 만들어서 명예회복 시켜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가 제일 합리적인 방안인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뭐 법률가들이 뭐 검찰에다 고소하고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경우 예를 보면은 처음에는 드루킹 경우에도 특검 이야기가 작게 나왔어요. 지금 현 체제 그때는 더 서슬퍼랬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 더구나 야당 주도 특검도 안 되는데 그 특검 한다고 뭐가 나오겠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저항을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했고 특검 하자는 쪽이었는데 그 시민 태극기 운동 많이 외쳤고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특검을 했는데 그러고 결과가 신통찮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봐라 그거 봐라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지 않냐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구멍을 냈죠.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처음부터 큰 구멍을 내려고 이렇게 하면은 아직 우리 힘이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게 작은 구멍을 내려고 해서 작은 구멍부터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자꾸 그게 구멍이 커지고 그렇게 좀 역사 흘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아마 이제 법조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듣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도 정권에서 완전히 장악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장악이 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검찰 선배 동료들 출신들 이제 만나봐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흉배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중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장악이 돼 있다고 하지만 또 김태우 수사관은 조사를 하는 동부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에도 왜 그렇게 약간 갈리고 스탠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냐면 사실 공무원 조직이 그렇습니다. 항상 다음 정권 눈치를 보거든요.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 눈치를 보는데 사실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이 생기니까 사실 이 양반들도 지금 양쪽 눈치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민정에서 자기들 목에 칼을 또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한 카드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라고 해서 지금 검찰은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 보기에도 약간 계륵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금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연구회 통해서 일부 판사들이 그런 식으로 정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번 특히 고등부장 출신들은 상당 부분 다 지금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48년도 건국한 이래 70년이 됐고 그동안에 쌓여온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법원, 검찰, 언론 다 장악하려고 하지만 그게 일순간 되지는 않고 지금은 약간 힘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금만 더 하고 어차피 지금 정권은 계속 실수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쪽 뭐 우파 세력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이제 법원 검찰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사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실 중요한 게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의 싸움을 잘 극복을 해서 승리를 하면 정말 몇 년 안에 진상규명 얼마든지 저희 눈에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총선이 좀 제대로 되면 되는데 또 이번처럼 믿어지지 않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아라고 하고요. 제가 법원에 많이 다녔는데 최명성 변호사님 얘기 들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네요. 이재용 씨 재판에서 마지막 2주년 거의 주 5일 재판을 했고
밤 12시, 뭐 2시 이렇게 끝났어요. 제가 그때도 갔었고, 뭐 대통령 재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선거를 보면 국회의원으로 나온 사람들마저도 대통령 탄핵이 적법했다고 헌법대로 했다고 하면서 대통령 석방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정권을 바꾸려면 일단 국회의원들을 바꿔야 되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로 탄핵을 반대한 사람과 찬성한 사람 미차를 갖고 우리가 엄격히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도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나준입니다.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저희 명 교수님께서 여쭤봐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고, 두 분께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마치 시간 다 된 것 같아서, 시민단체들이 지금 저쪽에 참여연대처럼 그렇게 꿈을 가지고 단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도 법조에서 젊은 층에 속하시고 하시는데, 저쪽의 밀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꾸려서 갈 의향이 있는지, 그렇다면 두 분께서 나서준다면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다 협조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태우 변호사님과 오늘 오후에 다른 여러 변호사님들과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 민변처럼 좀 통합된 변호사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변, 뭐 기존에 또 다른 자변, 뭐 헌변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께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그런 지금은 그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변호사 이제 30몇 분 정도가 그 단체 카톡방에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4월 25일에 그런 자유와 법치 수호를 위한 변호사 연대체를 일단은 발족을 시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 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몸살 감기인데 나오셔서 참 귀한 세미나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볼 때 이제 오늘 두 분이 이제 변호사님들이시니까 이제 구조적인 법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시긴 했지만, 한편은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처해진 상황이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이 정말 변태적 또는 변질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독감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설적으로 할 수 없지만 사람을 파괴시킬 수는 있거든요.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데, 그래서 아까 우리 도 변호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어떤 TS 포스팀, 이 최수원 씨를 향한 그 팀에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제 북한을 상정하셨는데, 한편은 저는 이제 두 분이 답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어떤 사정수습 비서관이나 이런 어떤 흐름 배후에 있는 정말 북한의 그 흐름을 극단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발악을 하는 그런 수준은 분명히 올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했을까? 왜 그 부분이 이게 심각한 사고 될 때까지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요. 혹시 이 부분을 알았다면 저는 뭐 분명히 언론과 이런 부분이 장악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그동안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전 정권 우리 이제 이명박 정권에나 또는 박근혜 정권에 왔을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사정비서관이나 이 국가정보원이나 또는 다른 정보 채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본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제대로 이제 알았는데도 언론이 장악되어져 버린 거를 더 이상 역시 할 수 없었던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인지는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당시에 들었던 얘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제 정확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과거 이제 MB 정권 이전에는 사실 북한이랑 아주 긴밀한 관계였으니까 청와대에 있는 정보들이 사실 3일이면 다 이제 평양으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우파 정권 들어서고 나서도 많이 개선은 안 됐습니다. 이전에 사실 그 국정원 조직을 원체 다 이제 속아내는 바람에 그런 게 이제 쉽지는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청와대 자체가 상당히 나이 관계였었죠. 저희 같이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당시 박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과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중국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내부적으로 이제 통진당 해상까지 시키면서 사실 적들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들이, 이 세력들이 어쨌든 공격을 할 거다라는 건 충분히 예측은 가능했는데 사실 이제 충분히 이제 이런 사태 배경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죠. 그게 파악이 됐다면 첫 번째 기자회견 때 그렇게 최소원 씨 관련돼서 사과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북한에서 2016년 6월 7월에 난수방송 재개하면서 남한에 있는 이제 고정 간첩들을 움직였고 바로 그 2016년 7월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TF를 만들어서 한 4-5개월 동안 이렇게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촛불 집회 때 보면 뭐 언론 기사도 났지만 북한에서도 유학생들을 대거 동원해서 집회에 참여를 시켰다라는 기사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저들은 저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실행을 했는데 당시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우파 내부 싸움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대응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 때 보면 사실 청와대랑 조선일보랑부터 이제 한참 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최소원 씨 각종 오보를 통해서 막 이제 여론을 들쑤시니까 청와대 자체도 사실 우왕좌왕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분이 딱 이제 틀을 잡고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좀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입니다. 두 분이 여기 나란히 계신 게 사실 저는 지금 숫자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 변호사님은 헌재에서 형사법정까지 그리고 노변사님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을 모두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부터 지금 민사재판까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사실 두 분이 다 커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분하고 별도로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헌재 재판부터 쭉 보면서 가장 큰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변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그 최소원 씨라는 사람은 사실은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압하기 위해서 대단해진 건데, 그런데 왜 변호인들 내부에서 최소원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서로 적대하는 걸로 만들어서 변론을 펼쳐가는지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의 입장은 물론 이제 그 변호인 전체를 대표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방식의 변론 뭐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그 최소원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서로 적대하도록 만드는 그런 변론이 계속 보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민감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두 분이 같이 있는 게 너무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냥 여쭤봤습니다. 그 최소원 씨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이제 기록을 쭉 봐오면서 최소원 씨가
뭐 여러 가지 사실 왜곡이 많이 됐거든요. 네, 왜곡이 많이 맞아요. 되고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최소원 씨가 이득 취한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도 많이 봤을 텐데 최소원 씨가 했던 걸 이렇게 이제 엮어서 이렇게까지 외우게 됐냐. 뭐 그런 애는 사실 그 좌파의 공작이 있었던 거죠. 최소원 씨를 매개로 해야지 이제 최태민 씨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걸 해야지 그 박 대통령을 이제 제대로 이미지상으로 엮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곡기가 최소원 씨였기 때문에 최소원 씨를 어떻게든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사실 대리인들이나 변호인들도 상당 부분 다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 전략 과정에서 그럼 이제 최소원 씨까지 같이 이제 공모를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선을 그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여기서 다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대통령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거는 이후에 기회가 되면 이제 사실 이 탄핵 사태 진실이 다 밝혀진 그때쯤 해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접적인데요. 재판 후에 이제 이경재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최서원 씨 변호인이셨죠, 이경재 변호사님. 네. 그분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국회에 있다가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확신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 맞게 조언한 것인지 과연 들어오라고 한 게 맞았던 조언이었을까?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까지 검찰과 특검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이경재 변호사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평생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사람을 삼족을 멸한다. 이런 건 사실 우리 검찰이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태가 갈수록 이제 이 말이 표방하고 있는 밑에 거대한 빙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뭐 단지 한두 건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그러니까 특히 최소원 씨와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한테 너무나 왜곡된 정보들이 범람하니까요. 그래서 그 왜곡된 정보를 오히려 역해석해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냐, 억울하게 몰렸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있죠. 분명히 너무나 있겠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전체적인 진실을 다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태를 전체적인 진실을 다 못 가진 것을 제한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검찰이 주장하는 바를 냉정하게 네 말이 그래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쳐도 이상하다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의 주장에 어느 틀을 어느 정도 보더라도 이것은 소위 서구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지인의 영향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데 그 틀이 뭐 너무나 국가 범죄, 국가 변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합리적인 연결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마 질문하신 김미영 선생님 지적은 최서원 씨에 대한 조금이라도 어떤 일부 인정이
바로 그 이 비합리적인 틀, 그러니까 국가 변란이 아닌 것을 국가 변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틀에 끌려가는 것이 될 텐데 왜 그것을 좀 미리 경계해서 막지 못하고 그리 어느 정도 끌려가 버렸나?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거 너무나 말씀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저희가 오늘 머리를 좀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다이어트 질문드립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영호 변호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검찰을 돕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 제가 오해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 의도를 갖고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미국법을 공부했는데 미국법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변호사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다른 질문. 조금 질문하려고 그래. 네,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광수입니다. 저기 펜앤마이크에서 한 2, 3주 전인가 그 탄핵 심판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재판관들이 무슨 의견을 일치를 이루어서 박근혜 대통령 쪽에다 연락을 해서 하야를 종용하는 듯한 걸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반론도 받겠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때 헌법재판했던 8사람 지금 재판소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나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쪽에서 무슨 일체 반응이 일절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분들은 앞으로도 일절 반응을 안 내실 겁니다. 반응을 내는 순간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PNN에서 나왔던 보도를 저도 보고 주변에 이제 수소문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사실일 가능성은 이제 어느 정도 있죠. 당시 여러 정황상 그 재판관들이 어쨌든 이제 전원일치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추사에도 변경을 해가면서. 근데 이제 과연,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도 이제 제대로 쓰지는 못했는데 재판관들 중에 한 몇몇 분들이 이제 본인은 이제 탄핵 사유는 없다고 보는데 정무적으로 이제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전에는 들었습니다. 한 2-3분 정도가. 자기 책임지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분들도 뭐 요즘은 또 풍문으로 그분들이 이제 뭐 자기 주변에다가는 뭐 자기 변명을 또 하신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아마 그분들은 당시에는 그렇게 전원일치 결정이 나야지 이제 국론이 안정되고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한 좀 비겁한 자기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재판관들도 당시에 탄핵 사유는 없었다는 거는 이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PNN에 나왔던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게 나중에 진실규명 과정에서 그것까지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좀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고요. 변호사님 그렇다면요 언젠가는 그 8분 중에 한두 명이 양심 고백이 나올까요? 양심 고백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아니 아무래도 뭐 3조에 들어갔는데요. 아마 양심 고백 법 앞에 세워야지. 요즘도 제가 듣기로는 그 한두 분, 2-3분 정도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죽기 전에는 아마 그 자세하게 3조에 들어갈 텐데요. 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허광열입니다. 지금 그 두 변호사님께서 우리 10명을 강화해서 다음 총선,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는 이런 강도적 행태로 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자개폐기가 도입되는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이런 연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자개폐기를 철폐하고 과거 방식대로 수사법으로 전자개폐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니까 이제 답답한 이야기 다 나오죠. 잠 못 주무시는 사유가 다양해요. 어떤 분은 이제 땅굴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어떤 분은 이제 전자개폐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막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그 김명 그 선생님 질문에 미처 답을 다 못하고 넘어갔는데 간접적인 답이나마 드린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까 강의 중에 조금은 언급한 것인데 우리나라 법조계, 법률계는 그 법과 정치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라기보다 굉장히 법은 법, 정치는 정치 이렇게가 일반적인 대립법적인 좀 생각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주장하면서 내부적으로 보면 다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제가 알기에는 아까 마샬 법관도 정치인 출신이에요. 국무장관 출신인데 대법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과 정치를 이렇게 연속적 많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떠냐면 즉 그 원칙과 융통성의 면에서 법이 원칙을 잡아준다면 정치는 융통성을 좀 잡아줍니다. 그런데 원칙 없이 융통성이라는 것은 안 되죠. 또 융통성 없는 원칙이라는 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과 정치가 이렇게 긴밀하게 가는데 그때 적법 절차 경우에도 그래요. 듀 프로세스 오브 로에서 어떤 게 적합한 건지 듀한 건지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정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 근데 그 정치에는 따라서 혼자 못 정하고 의논을 하게 되는데 의논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정치를 그렇게 연결된 것으로 봐야 법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내가 그냥 법 기술자처럼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법을 다룰 때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아까 변호인의 대응 전략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답을 드리는 것은 변호인만이 아니라 우리 법 쪽의 전체가 하나의 그러니까 그 법을 그냥 법에 따르고 법을 적용하는 그런 태도로 많이 받아들이고 이것에 상당히 그게 정치적 지혜, 고도의 지혜, 정치적 지혜가 같이 결합돼야 된다는 것을 잘 소화를 못했다. 자,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 전자개표기. 자, 개표기의 문제. 없는 게 아니죠. 네. 개표기의 문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자, 심각한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 있고 저것도 문제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싸워야 되고 저것도 싸워야 되고. 사람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역량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분이 필요하잖아요. 우선순위도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라나 우리 지금 시민운동이나 다 그 면에서 역시 정치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표기 문제를 다루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뤄야 됩니다. 만일에 그런 관점을 무시해버리면은 어떤 의제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아니면 다 안 돼 하고 깽판 이렇게. 그러면은 그나마 있던 우리 역량도 점점 더 작은 것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했는데 하고 이렇게 서로.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을 안 가지면 우리도 욕먹는 변호사나 욕먹는 법관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근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자고 아마 귀한 우리 최 변호사님도 거론해 주시고 여기 모인 분들도 다 소중한 거론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기 지금 두 분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 듣는 시간들 너무 귀하고 또 답답한 게 많으셔서 질문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끊지 않으면 밤을 새실 것 같은데 최원석 변호사님께서도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또 귀하게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좀 보내드려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 한마디씩 좀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임해 주시는 거 보니까 사실 상당히 기쁩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실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이제 우파의 희망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종사퇴하고 한 1년 이상 다시 좀 방황도 하고 사실 좀 뭐 나쁘게 말하면 나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다시 좀 힘을 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많이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한 1년 전 되돌이켜 보면은 4월이죠. 1년 전 4월은 어땠을까요? 1년 전, 네, 생각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1년 전 4월 항공이었습니다. 마치 자유삭제 개헌이 통과될 듯한 그 분위기였어요. 정말 우리 인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가능할 듯한. 그런데 그게 1년 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치 탄핵 사태 때 도대체 갑자기 세상이 왜 이런 세상이 됐냐, 내가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엉뚱한 딴 세상이 온 것 같다 라는 게 한참 되다가, 그래서 작년 1년 전까지도 막 그런 세상이었다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이게 지금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약간씩 갈라지기 시작한 게. 그러다가 이제 하노이 이제 회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분수령을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분수령은 지났는데 지금 그래서 한편으로는 희망을 갖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에서 해방됐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평이죠.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분명히 바뀐 건 맞는데 뭔가를 못하면 안 돼요. 뭔가를 못하면 안 되는데 그 뭔가를 못하면의 핵심은 우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큰 조건들이 바뀌는 것은 밖에서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문이 열려도 결국 우리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제가 딴 데도 말하지만 우리가 모두 지도자가 돼요. 그게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진짜 지도자 나와야 돼요. 진짜 지도자 나와야지. 진짜 민주정치의 지도자요. 민주정치의 지도자는 낱말을 경청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라 했더니 전부 폭군이 돼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전부 왕이 돼가지고 나타나요. 그럼 이제 오합지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민주정치, 민주사회의 지도자가 뭔지를 생각하고 우리 각자가 하루라도 빨리 그 결단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고양될수록 실현의 시기가 단축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질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근대 시민국가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은 다 작은 지도자들이에요. 그거 없이 근대 국가가 완성되지 않고 120년 된 70년 된 이 근대 민주국가를 향한 노정은
이 마지막 과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아주 신나는 과제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과제를 하면 우리는 세계사적인 우리 코리아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